김지훈 감독의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일명 놈놈놈이라고 부르는 영화 기억하시죠? 보물 지도를 찾기 위해서 3명의 추격자들이 대추격전을 벌이는데 바로 이 무대가 둔항이라고 합니다. 둔항은 실크로드의 관문이자 오늘 소개해드릴 소설의 주요 무대이기도 한데요. 그럼 오늘 모실 윤우명 선생님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문학과 미술이 만났다. 거제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사랑이 이루어지는 섬 지심도전. 한국 문단에서 영향력 있는 문인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윤후명 작가의 시와 소설을 화폭으로 옮긴 전시회다. 윤후명 작가의 그림 실력도 수준급. 20여 년 전 거제도를 찾았다가 발견한 작은 섬에서 윤후명 작가는 다양한 예술적 영감을 얻었다. 당시 그가 느꼈을 동백꽃의 토속적인 느낌과 섬 포구의 쓸쓸함이 전해진다. 되도록이면은 소설 원본에 충실하려고 했지만 어떤 미술 작품은 또 원 텍스트는 윤 선생님으로부터 나왔지만 그림을 해석해내는 것은 또 화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심도를 여행한 그 기억과 또 윤 선생님이 25년 전에 답사했던 지심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들을 오버랩된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추격해서 이렇게 3점의 작품이 나왔습니다. 윤후명 작가의 문학은 줄곧 사랑에 대한 탐구에 바쳐져 왔다. 사랑이 중심에 놓인 문학적 결실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독특한 문학 세계를 구축했다. 그 성취를 토대로 한국 문학의 영토가 넓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67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의 시가, 197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소설이 당선되면서 시와 소설을 넘나드는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해오고 있는 윤후명 작가. 그래서일까 그의 소설에서 시의 리듬감을 느낄 수 있다. 나는 그때처럼 팔색조 운운의 거짓말을 꾸며대 소리쳤다. 그렇다면 그녀가 나를 모를 체하는 것에는 어떤 까닭이 있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그것은 사로잡힌 몸으로서 새로이 자유롭고자 하는 몸부림이었다. 사랑 가운데는 한순간에 스쳐 지나감으로써 더 영원한 사랑도 있을 것이었다. 그대 마음이 영원히 그새가 우는 소리를 듣고자 원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을 오랜만에 뵈었는데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가기 위해서 인천공항에서 뵌 것과 또 프랑크푸르트 시내에서 뵌 것이 마지막으로 몇 년 흐른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선생님께 놀라운 변화가 있으셨습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40년 동안 그렇게 사랑하시던 술을 끊으셨고요. 또 그림도 그리셨어요. 그 그림이 저는 얼마 전에야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그림이 아름다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그림은 언제부터 그리게 되셨어요? 네, 뭐 따지고 보면은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요. 미술관이나 화랑이나 이런 데 쫓아다니다가 어느 화가를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림 그리는 방법을 좀 가르쳐달라고. 무슨 방법이 있는 게 아닐 텐데도 그렇게 접근을 해갔지요. 사실은 다른 분들한테 제가 말씀해도 역시 재료나 뭐 이런 것들부터 구하는 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사줘서 이건 이렇게 사실은 뭐 그래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도 입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표현의 다른
욕구일 텐데요. 너무 재밌어서 조금 일찍 시작했으면은 소설도 못 쓰고 큰일 날 일이었구나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의 욕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표현의 욕구라고 하시면 67년 그러니까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시로 데뷔를 하셨고 그 다음에 10여 년이 흐른 뒤에 다시 소설을 쓰기 시작하셨고 또 동화도 쓰셨고 이제 그림에까지 표현의 욕구가 이제 다양하게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소설이나 시나 아침에 어떤 착상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문자로 하게 될 텐데요. 문자로 뭔가 착상이 떠오르게 될 텐데 그림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저는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림도 결국은 문자의 다른 형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자가 발견되기 전에는 그림을 먼저 사람의 기도로서 그렇게 표현했던 게 아닌가. 그 암각화나 방구대에 또 뭐 알타미나 동굴의 그런 모습들은 그것이 글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풍요로운 수학을, 어획을 또 뭐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사실은 미술하고 문학이 굉장히 저는 가깝다고 생각해요. 뭐 외국에 그런 문학인들이 많이 좋은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많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약한 편이죠. 그래서 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그런 같은 궤에서의 그 두 가지를 또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어떤 조화 속에서 어떤 종합 내가 생각하는 문학, 미술의 예술의 어떤 세계로의 향하는 발걸음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모색해보자. 거기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열매 혹은 뭐가 있다면은 그 또한 추구해 봄직한 거 아닌가. 사실은 문학이다, 미술이다, 무슨 장르다 이렇게 딱 국한시키는 게 저는 인간의 그 어떤 한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관없이 사실은 시에서 옛날에 그 미술을 도입한 예들은 꽤 있습니다. 뭐 개미 삼자처럼 써가지고 개미 모양을 그린달지 뭐 이것도 미술과 문학의 어떤 조화를 꽤 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그 예는 뭐 사실 대단한 예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떤 종합으로서의 무슨 표현의 어떤 방법 이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죠. 네. 시로 데뷔하셨던 것이 10대 후반이시죠? 굉장히 빨리 아니 데뷔하신 20살입니다. 아, 네. 그래, 예,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그 저는 시루다가 평생을 살아야겠다. 참 그런 어떤 생각을 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한 세계에 빠지면 거기에 벗어날 수 없듯이 저 역시 시만이 한 세계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그런 생을 살 수만 있다면은 그 또한 행복한 삶이겠죠. 시만 가지고 자기 완성을 꾀하면서 그 참 아름다운 세계일 텐데 그래서 그것을 믿고서 시만이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며 또한 그 핵심이다. 사실은 이 시의 그 정신, 시 정신은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데에 시 정신이 이 세상을 꿰뚫고 있는 어떤 핵심이 되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믿었던 것인데 그만 나중에 소설 그러나 사실 이 소설을 쓰면서도 저는 시를 어떻게 하든지 소설 속에 내가 옛날에 나와의 약속이 있으니 시를 버리면 안 된다 하는 그래서 그걸 실천해 보려고 시의 도입, 뭐 수용
이런 것을 꾀했던 거죠. 선생님의 시를 읽다 보면 어떤 대목에서 산문의 어떤 형식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선생님의 소설에서는 시 운문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들이 다 선생님께서 미리 그렇게 생각해 두신 것들이군요. 저는 소설가가 되고 나서 우리 소설에 어떤 점이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늘 보완은 필요합니다만은 지금도 시를 어떻게 하든지 또 사실은 제 방법론이 그것밖에 뭐 배운 게 없어서요. 어렸을 때부터 시를 써와서 제가 그것을 어떡하든지 그냥 버려두기에는 곤란하다 해서 그걸 또 수용하는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점이 아마 시를 소설처럼 쓰고 소설을 시처럼 쓴다 하는 비난인지 혹은 뭘 하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제 길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이 이렇게 지금도 시작처럼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에 와서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 문학 청년 시절에 선생님의 도낭의 사랑, 노랑의 사랑 이런 소설들을 읽으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 작가만큼 잘 쓸 수 있는 작가가 과연 어디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있어서 참 행복한 시간인데요. 선생님께서 이쯤에서 한번 시를 한번 낭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시를? 글쎄 시를 쓴 적이 하도 오래돼서 가장 최근에 쓴 며칠 전에 아침녘에 갑자기 뭔가 써야겠대서 아주 짧은 시를 하나 썼어요. 그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사랑의 길. 먼 길을 가야만 한다. 말하자면 어젯밤에도 은하수를 건너온 것이다. 갈 길은 늘 아득하다. 몸에 별똥별을 맞으며 우주를 건너야 한다. 그게 사랑이다. 언젠가 사라질 때까지 그게 사랑이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하성년 씨 얘기하듯이 사랑의 얘기처럼 됐습니다. 네. 그래서 먼 길을 우주를 넘어서 가야 되는 그런 길을 아직도 가야 되겠다. 근데 선생님 선생님보다 한참 아래인 저는 사랑에 대한 별 기대치가 없으니 이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 사랑이라는 게요. 네. 무슨 어떻게 한정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한계 지어져서는 안 되는 것 자체가 사랑이죠. 예. 그 미리 한계를 지어진 세계는 사랑할 수 없는 세계일지 모르죠. 그러나 어떤 무한한 세계, 자기 자신이 우주를 건너가야 하는 그런 세계를 가질 수 있다면은 거기에는 무한한 사랑이 있는 거겠죠. 중앙아시아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는 실크로드 박물관. 실크로드는 광활한 아시아 대륙의 중앙을 지나 서방으로 가는 고대 무역의 교통로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주까지 이어졌다. 무덤에 부장용으로 넣었던 투르판 출토의 목재마차 속에 남아있던 문서는 고대 서역의 역사 연구의 중요한 단서. 당나라 사람들을 형상화한 도형들과 우리나라의 왕릉에도 세워져 있는 무인, 서역인상의 원조격인 이란 계통의 서역인상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옷차림과 생동감 넘치는 표정도 엿볼 수 있다. 신라시대의 대형 고분에서 출토되기도 했던 로만 글라스 유형의 봉수형 유리병은 실크로드 교육의 대표적인 증거. 정교하고 세련된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유물들은 통일 신라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뛰어난 신라 문화를 꽃피우게 했다.
한국 문화의 뿌리가 불교 미술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동양 불교 미술의 뿌리가 사실 도낭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어떤 그 민족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그 위마힐 변상도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조관을 낀 사람의 어떤 그런 형상들, 또 하나는 벽화에서 나오는 건 장구의 형상, 또 오대산도에서 나오는 어떤 신라 사신도, 뭐 고려인,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1900년도에 그 장경동이 열리는데, 그 장경동에서 발견된 우리 해초 스님의 왕호 전축국전, 그렇게 본다면은 왕호 전축국전이 바로 도낭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 검증은 안 된 그런 역사적 사실입니다만은 우리 그 김지성이 도낭 지역, 그러니까 서역 지역부터, 그러니까 하서 지역부터 온 그런 어떤 민족이라는 어떤 그 영구적 그 결과물도 발표된 바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본다면은 도낭과 한국은 지리적 문제가 아니고 어떤 그 정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지근거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크로드의 관문이었던 둔황을 주요 무대로 4편의 중단편을 함께 엮은 소설 둔황의 사랑은 둔황과 로울란, 그리고 사막을 거쳐 다시 나를 향해 돌아오는 탐구 과정을 그린 연작 장편 소설이다. 시인에서 소설가로 변신한 후 그의 작품 속 주인공들은 주로 떠돌이 남성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제 선생님 둔황의 사랑으로 말씀을 좀 옮겨가 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읽었을 때는 돈항의 사랑, 누란의 사랑이었죠.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둔항의 사랑, 로울란의 사랑으로 이렇게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둔항의 사랑을 쓰기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 둔항에는 한 번도 가보시지 않으셨다고요? 사실 제가 쓸 무렵만 해도 이 지역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사를 접하게 되면서 여기에 그 굉장한 어떤 인류 문명의 부침이 있었다는 것을 읽고서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세계, 그것이 경주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일본 사람들은 일본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주에서 그 유물들이 발견되듯이, 그래서 이 길은 꼭 내가 밝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마침 소설가가 되고 나서 이것이야말로 이제야 기회가 왔구나 해서 천착을 해 들어갔는데요. 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못 가보고 써서 자료 동원을 통해서 마치 서울의 사랑처럼 되고 된 거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였습니다만은 그 뒤에 도낭에 가게 돼서, 그때는 지금은 보니 뭐 직항로가 있습니다만은 그때 거기 가느라고 일본으로 돌아서 갔습니다. 갈 수가 없어서. 그때도 90년대 초인데요. 그래서 거기 가서는 그만 뭔가 북받쳐서 알 수 없는 세계에 내가 접했던 세계고 일찌감치 거기에서 그만 술만 먹다가 왔습니다. 선생님 작품 속에서 아마 처음으로 서역이라는 곳이 문학적 어떤 그 무대로 끌어오게 된 것 같은데요. 그 경주 괴릉 같은 데 가서 보면 그 서역 상인의 모습하고 또 사자 모습을 한 석상들이 좀 남아있긴 한데, 선생님 지금 말씀을 비롯작하건데 또 소설 속에 나오는 것처럼 사자가 그럼 그 길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그 전에 우리나라에 없었던 거죠. 예, 뭐 그렇게들 돼 있는데, 서역 지역의 그 어떤 예술이나 풍속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뭐 사자탈도 들어오고 그 음악도 들어옵니다마는 그런 세계가 거기서 직접적으로 받아들였죠. 그것이 최근에 이제 더 자세하게 밝혀지듯이 소위 저는 그 북방 민족의 세계라고 하는데요. 이 북방 세계,
전 세계 어떤 터키 헝가리까지 벨트를 이루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역사다 하는 것을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지금 문명을 밝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과거에 그렇게 안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심정적으로 또, 뭔가 그 느낌이 자꾸 그쪽으로 통해서 이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꼭, 그 세계는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했던 세계를 접근해 가서 그 점은 제 소설의 초창기에 행복한 발견이기도 하고 행복한 발걸음이기도 하고 뭐 이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자가 없는 우리나라의 놀이에 왜 사자가 나오는지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문을 나는 비로소 녀석에게 털어놓았었다. 그건 사자가 아니야. 녀석은 재밌다는 듯 말했다. 사자가 아니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네 눈에는 사자로 보일지 몰라도 그건 사자가 아니라 인간이란 말이야. 다만 그런 형상을 차용한 거지. 거기에 놀라운 상징이 있는 거지. 그 안에 사람이 들었었다는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사자가 아니라 인간이란 말은 틀림없는 말이었다. 사자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말은 녀석으로서는 우스개였는지 몰라도 내게는 적잖은 충격이었다. 진짜 사람들과 어울려 춤을 출 까닭이 없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충격이었다. 녀석이 유치원생 대하듯 그렇게 나오는 터라 나는 심심풀이 삼아 내 의문을 혼자서 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자놀이는 본디 서역땅에서 전래된 것이었다. 삼국시대의 일로서 신라 사람들이 즐기던 오기, 곧 다섯놀이 가운데 산이가 그것이다. 예, 그 최초의 도낭의 사랑이 나왔던 때보다 시간이 이제 흘러서 두낭의 사랑으로 책이 다시 나왔습니다. 도낭에서 두낭으로, 노란에서 노을란으로 바뀌면서 선생님의 연작 소설 4편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평론가들에 의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두시고 기장을 그거 하셨는지. 이제 각각 쓴 작품들이죠. 예. 제 소설은 사실은 각각 쓰고 또 도낭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설도 결국은 하나의 소설일 수밖에 없구나. 또 이 점은 어떤 문학인들도 얘기를 합니다. 작가가 쓰는 것은 결국 하나의 소설이다. 여러 가지 소재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특히 어떤 분들이 동어반복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 얘기를 집착해 왔어요. 그 점을 버릴 생각도 없고 또다시 저는 할 얘기가 또 있어서 그 점에서만 저는 머물고 있다고까지 얘기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 점이 제 소설의 특징인데요. 그러나 그 세계의 내면의 반추를 저는 매우 중요시해서 제 소설, 모든 소설은 사실 하나의 소설입니다. 나를 찾아가는 어떤 길이죠. 그 점에 대해서 저는 후회한 적도 없고요. 또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다. 뭐 이렇게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문학은 영원한 미궁이지만 자기 자신이 살아온 체험과 가장 밀접한 소설을 쓴다라고 선생님 말씀하셨는데요. 문득 괴테의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나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쓴 적이 없다. 그러나 경험한 것을 그대로 쓴 적은 하나도 없다. 모든 작가에게 해당되는 말일 텐데요. 선생님께 경험이란 무엇일까요? 예, 저도 뭐 사실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한 분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하려고 또 가만히 있느니 뭔가 겪는 게 낫다. 이래서 여러 가지 동분서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역시 경험은 부족하지요. 그런 점에서 참 저로서도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외국 작가들 보면은 그 외국의 전쟁에도 참여하고요. 또 뭐 외국 여행도 많이들 하고
또 여러 가지 겪는데 우리는 그런 점에서는 좀 답답한 삶을 과거에 살았었지요. 그 점이 조금 아쉽지요. 그러나 간접 경험이라는 게 또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결국 작품이라는 건 상상력의 소산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그 현지 안 보고 그냥 썼는데 나중에 가봤더니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놀랬다. 그것도 또한 가능한 얘기겠죠. 그래서 그 점은 그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즉, 상상력을 어떻게 자기 안에서 훈련할 수 있느냐. 이런 점들이 작가의 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둔왕의 사랑이 둔왕에 가보지 않고 썼기 때문에 서울의 사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둔왕의 사랑은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공간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거제도에서 집필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네. 예, 그 거제도라는 공간은 또한 저한테 의미가 좀 있어서요. 83년도에 거기 기업의 초청을 거제 대우조선에요. 요즘도 그 작가 파견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그런 게 있어서 3개월을 거기에 머무르면서 하는 일 없이 보내게 됐습니다. 즉 하는 일 없다니 이 창작 소재 발굴이라는 기획인데요. 하는 일 없다는 것은 참 다른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쓸 것인가. 저는 그때 소설집이 하나도 없던 소설가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설을 어떻게 써갈 것이냐 혹은 소설가로서 내 생을 어떻게 또 영위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과 함께 그 바닷가를 돌아다녔던 거죠. 그 섬 전체를. 아마 그렇게 열심히 어떤 지역을 돌아다닌 적이 별로 없었어요. 교통수단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소설들, 몇 개의 소설들을 생각한 겁니다. 거기서 다 쓴 건 아닙니다만은 초도 잡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 중에 그 중에 작품 도낭도 있죠. 물론 팔색조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거제도는 나한테 그 소설가로 시작할 무렵에 아주 그 좋은 공간, 중요한 공간, 의미 있는 공간을 제공했었어요.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옛날 초년병으로서 내 문학의 앞길을 생각하던 내가 거기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떠오르곤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자랑하지만 질곡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거제도. (1983년) 여름, 윤우명 작가는 거제도와 그 옆에 있는 작은 섬 지심도에 머무르며 시와 소설을 썼다. 작가와 마찬가지로 허둥지둥 살아가느라 분주한 소설 속 주인공들은 여행을 통해 자신의 참모습을 반추한다. 그래서 윤우명 작가의 작품 속 주인공들은 늘 어디론가 떠나는 길 위에 서 있는 나그네의 모습이 겹치며 작품에는 섬이 주는 쓸쓸한 분위기와 정서가 녹아있다. 전쟁의 상처가 가득했던 포로 수용소에서 처음으로 엉겅퀴 꽃을 만났다. 꽃은 우리 역사의 아픔을 작가에게 전해주었다. 당시 그가 거제도에서 느낀 감상은 해양 관광도시로서 손색 없이 발전한 지금의 거제도와는 사뭇 다른 기분이었을 터. 선박회사의 초청으로 시작되었던 거제도와의 인연이 지금껏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거제도에서 배를 타고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섬 지심도. 이곳에서 전해들은 팔색조에 얽힌 얘기와 함께 숨어들었던 연인과의 애틋한 사연을 토대로 팔색조 새 조상을 완성했다. 사람들은 사랑을 알려고 섬에 온다. 마음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 처음이며 마지막이 무엇인지 배워야 하리라고. 처음과 마지막이 동그라미가 되어 하나가 되는 동안이 우리가 사는 동안이 되도록 이루어야 하리라고.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건 섬이니까. 연인이 함께 쪽빛 바다를 바라보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안타까워했을 윤우명 작가가 추억의 장소를 문학기인 팀과 함께 찾았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심도는 여전히 작가에게 사랑의 발견과 확인과 재생의 뜻을 일깨워주는 공간이다. 그리고 길 위에 서서 자신을 찾아가는 윤우명 작가의 여행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번에 최근작이죠. 지심도 사랑을 품다. 이것이 거제도에 대한 사랑. 지심도가 거제도에서 가까운 섬이죠, 선생님. 어딘가요, 지심도는요? 거제도에 장승포항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뭐 한 20분, 30분 배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섬을 그때 발견했는데요. 물론 제가 발견한 건 아닙니다만은, 저로서는. 그래서 거기 가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이런 곳이 한국에 있는 것인가. 그 원시림에 가까운 숲, 또 일제 때의 그 요새로서의 의미, 여러 가지가 저로서는 역사와 풍광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그런 곳으로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알려져서는 안 되겠다. 비밀의 장소일 수밖에 없다. 내가 내 약속을 돌이킬 때만 나 혼자 가보는 섬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실천에 옮긴 적도 있습니다만은 나만 가서 내 약속을 아로새겨야 되겠다는 섬입니다. 그게. 근데 최근에 뭐 많이 알려져 가지고 그래서 아주 참 저로서는 그거야말로 좀 반가움보다는 허탈하다 할까, 속상하다 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있는 편입니다. 네. 마켓 같은 데서 가서 보면 아티초코라는 그런 절임 상품이 나와 있곤 해요. 그래서 외국 수입 상품이라서 어떤 상품일까, 무엇일까 궁금했었는데 선생님의 글을 읽다가 그게 엉겅퀴라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 그림 속에 자주 등장하는 엉겅퀴의 이미지도 그렇고 또 로울란의 사랑이라고 제목이 바뀌긴 했지만 누란의 사랑에도 나오는 팥꽃의 이미지도 그렇고요. 그 꽃의 이미지라는 것이 굉장히 한이 서려 있으면서도 뭔가 그 한을 또 대변할 수 있는 다른 면모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엉겅퀴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우선 그 야생에 어디서든지 뿌리를 받고 또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겉모습은 상당히 그 아름답지만은 그 가시 같은 거예요. 그게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만은 또한 이런 점들이 우선적으로 저를 만족시킵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해 그 거제도에 가서 포로 수용소 주변을 혼자서 헤매다가 그 꽃을 보고 너무나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이 그래도 써놨습니다마는 거기에 누가 버렸는지 빨간 그 고무장갑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무장갑이 마치 잘린 손, 피에 절은 그런 느낌을 그 포로수용소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잘린 그 손이 받치고 있는 어떤 꽃같이 저한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어떤 민족의 문제, 전쟁의 문제, 인류의 문제 이런 것들과 함께 다가온 어떤 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이 선홍빛으로 아주 그 선명하지요. 그 꽃이. 그래서 이 서민의 꽃이면서도 우리 그 아픔, 전쟁 이런 것들이 모두 아우러져서 거기에 피어 있는 어떤 상징처럼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제 경우에는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고 그 이미지를 문학화하는 과정에서 그 생내적인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엉겅퀴 곳에서 그러니까 지난한 우리의 역사를 보시듯이 또 그곳에서 하늘 보시듯이 그 단지 엉겅퀴의 문제만이 아니라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내적인 어떤 고독함 이런 것과도 결부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는데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냥 그 어떤 장식용으로 쓰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파생이라는 것은 인류학의 어떤 분야지요. 본질만 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 사실은 그 꽃의 본질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 꽃은 우리들 마음속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점이 조금 잊혀진 채 완상만 생각한다는 것이 저는 좀 아쉽고요. 그 꽃과 아울러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최근에 그 점을 제가 뭔가 글로 자꾸 쓰려고 노력하는데요. 삼국유사에 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이면서 심오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거타지라는 사람의 얘기가 있습니다. 거타지가 당나라에 가다가 어느 섬에서 이제 무슨 가족을 구해주고 그 노인이 내 딸을 아내로 삼게 해서 그 여자를 꽃가지로 만들어서 가슴에 품고 당나라로 갔다 다시 신라로 와서 다 꺼내놓고 여자가 됐지요. 그래서 아내로 해서 같이 살았다. 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상징의 세계, 가슴 속에 꽃가지를 가슴 속에 품고 그 여자를 그것이 다시 여자로 살려내서 또 살아나서 그것이 아내가 되는 이 알 수 없는 세계. 이처럼 아름다운 얘기가 어느 세상에 어느 책에 있을까? 이 세상은 아름다운 한 권의 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어떤 말이 있는데요. 이 말 중에서도 그런 말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이처럼 아름다운 얘기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래서 그 전부터도 그걸 읽었습니다마는 모르다가 이 이야기야말로 굉장히 심오하고 이것을 해석하는 한 인생은 어떤 완성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 꽃에 관한 얘기, 이 점이 저로서는 평생의 숙제이자 제가 이룩해야 될 어떤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누구든지 그 가슴에 어떤 배우자의 모습이 있다면은 그것을 다시 살려내서 꽃가지로 가져갔다가 살려내서 함께 생을 할 수 있다면은 이것이야말로 더 이상의 인생은 없지 않을까. 우주에까지 이르는 사랑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서 그 점을 최근에는 자꾸 생각하면서 제 글이 좀 부족하다 이걸 얘기하기에는 그러면서도 자꾸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의 소설을 읽게 되면 둔왕은 물론 노우란까지 거쳐서 거제도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야기 속의 화자가 늘 어딘가로 떠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걸까요? 사실은 저는 그 모든 예술의 형태가 글은 특히 결국 떠나는 게 아닌가. 어떤 분들은 그 모든 글은 추리라고는 또 하기도 합니다만은 결국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라도 결국 떠남으로써 뭔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소설의 그 처음 발생이 그 두 도시 이야기나 뭐 이런
디킨슨에 보면은요, 그거 자체가 여행기거든요. 그러나 그건 뭐 어쨌든 간에 저는 떠나야만 자기가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떠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다. 제 소설은 결국은 나를 아까도 잠깐 얘기했나요? 나를 찾는 겁니다. 이 점에 제가 소설가가 되고 나서 사실 그 무렵에는 나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그 나를 1인칭으로 할 때 약간의 그 폄하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데뷔작은 제가 3인칭으로 했습니다. 데뷔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하고 나서부터는 일체 제가 하고 싶은 것만 써야겠다 해서 나를 채택한 거죠. 2005년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둔왕의 사랑이 그 도서전 출품작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프랑크푸르트에 다녀오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또 후배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참 좋은 구경도 했고 또 어느 점에서는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 문학이 그만큼 안 알려졌다는 거죠. 갈 길은 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구의 문학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문학의 어떤 전통 아래 우리 문학이 별도로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우리가 그 의식 세계에 같이 어깨를 맞출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도 또 생각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습니다만은 어쨌든 빨리 저기 외국에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게요. 빨리 한국에 돌아가서 글을 써야겠구나. 그 생각부터 납니다. 조금만 돌아다니다 보면 내가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한국에 가서 내 글을 써야지 하면서 물론 그것은 외국의 문화가 주는 충동이 주는 어떤 반작용이어서 그건 긍정적입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그렇게 오래 있질 못하고 빨리 가서 내 책상에 엎드려야겠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때도 이렇게 그 로렐라의 언덕에 이렇게 헤맬 게 아니라 빨리 가서 한 줄이라도 내 글을 써야겠구나. 그것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하고 빨리 돌아왔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빨리 끝내고 가서 남은 글들을 빨리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도 어딘가에 저만의 지심도를 하나 만들어 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늘 건강하시고요. 더 좋은 작품 저희에게 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둔왕에서 로울랑까지 오늘은 윤우명 선생님과 아주 먼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길고 소중한 시간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찾아가는 여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